여긴 더 이상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 말이 내 뺨을 때린 아들의 손바닥보다 더 아팠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거실의 모든 풍경이 잠시 하얗게 바랬다.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더 선명하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금 내 아들에게 뺨을 맞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향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최은희. 68회를 살아왔고 사흘 전 남편과 사별했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향 냄새만이 감돌았다. 남편의 영정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맞은편의 낡은 안락의자의 몸을 구기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가셨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합리적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씨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요즘 뜨는 친환경 세제 사업인데 초기 자본만 좀 있으면 대박 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집을 파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여긴 너무 낡았고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집 팔아서 지훈 씨 사업 자금 대주고 남는 돈으로 저희랑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 얻어서 편하게 사시면 되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천이차에 식지도 않은 이 집을 팔자고 우리 평생의 역사가 담긴 이 집을 아들의 사업 자금과 맞바꾸자고 내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했는지 지훈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여기 부산 바닷가 낡은 집보다 서울 근처 신도시의 깨끗한 아파트가 엄마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난방도 잘 되고 병원도 가깝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나 추모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미래의 부에 대한 탐욕과 조급함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안 된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이 집은 못 판다. 여긴 네 아빠의 혼이 담긴 곳이야. 나도 여기서 내 마지막 날을 보낼 게다. 내 완강한 태도에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님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머님 편하자고. 내가 불편하다. 내가 수진이의 말을 잘랐다. 너희들의 그 생각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그 순간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수진이는 엄마 생각해서. 내 생각은 어떠냐? 지훈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아비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릴 수 있겠어. 지훈이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만 깨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여보, 어머님은 우리 미래보다 아버님과의 낡은 추억이 더 중요하신가 봐. 우린 어떡하라고.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지훈이는 마치 주문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내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야말로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평생 아빠만 위하더니 이제 아빠 없으니까 우리 발목까지 잡으려는 거야. 이 집이 뭐라고 우리 미래가 걸렸는데 지훈아, 듣기 싫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여긴 더 이상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것일까?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쥘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혹감과 후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다는 난폭한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수진이의 입계는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은 차분했다. 거대한 배신감은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결심을 남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놓아두었던 내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서랍장 가장 아래 칸,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빛바랜 푸른색 표지의 주택부금 통장이었다. 30년도 더 된 나와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낡은 통장. 매달 은행에 가서 도장을 받고 줄어드는 장호를 보며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을 때 지훈이와 수진이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나를 보지 못했고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산의 밤바다가 품은 차고 습한 공기가 나를 덮쳤다. 아들의 손찌검보다 차가웠지만 어쩐지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쾅! 하고 문을 닫았다. 내 평생을 바친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이제 나는 빈털터리로 쫓겨난 늙은 어미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무기를 손에 쥔 채 전쟁터로 나서는 군인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소금기를 머금고 내 뺨을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선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등 뒤의 집은 이제 캄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가방 안에 든 낡은 주택부금 통장의 희미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 무게는 아득한 과거의 시간들을 내 눈앞으로 불러왔다. 우리가 처음 부산에 자리 잡았을 때 나는 갓 간호사 면허를 딴 23세 처녀였고 남편은 영도의 조선소에서 쇠 냄새를 풍기던 27의 청년이었다.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창문을 열면 옆집 벽만 보이는 볕도 잘 들지 않는 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이 있었다. 은희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짓자. 아침에 눈 뜨면 파도 소리 들리고 마당에는 당신 닮은 하얀 치자꽃을 심는 거야. 남편은 고도의 노동으로 기름때가 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곤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꿈은 너무나 멀어 보였지만 우리는 그 꿈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병원에서 상교대 근무를 했고 남편은 밤낮 없이 조선소에서 쇠를 깎고 용접을 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주택부금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그 빛바랜 푸른색 통장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는 매달 월급날이면 은행에 함께 갔다. 빠듯한 살림에서 떼어낸 돈을 통장에 넣고 행원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최은희, 박상철, 두 분 이름 나란히 적어 넣으니 참 보기 좋네. 남편은 통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나는 그 통장의 첫 장에 나란히 적힌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며 우리가 진정한 동반자임을 실감했다. 우리는 외식을 줄였고 달아빠진 옷을 기워 입었다. 하지만 그 푸른 통장의 장호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다. 몇 년 뒤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자 우리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다. 우리는 아이가 좁은 단칸방이 아닌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집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꿈에 그리던 땅을 살 수 있었다. 바다가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였다. 우리는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할 돈이 없었다. 대신 남편은 조선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툰 솜씨로 벽돌을 쌓아 올리던 모습을 나는 그의 곁에서 시멘트를 개고 간식을 날랐다. 우리는 함께 페인트 칠을 했고 작은 마당 구석에 어린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렇게 우리의 집은 우리의 땀과 사랑으로 한 뼘 한 뼘 자라났다. 지훈이는 그 집에서 자랐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남편은 퇴근 후면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마당을 돌았고 나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행복에 젖었다. 조선소에서 묻혀온 남편의 땀 냄새와 바다의 짠 내음, 그리고 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이던 저녁의 풍경.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20년을 더 살았다. 그동안에도 우리의 푸른 통장은 계속되었다. 집을 짓느라 얻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지훈이의 학자금을 대느라, 남편의 허리 병원비를 내느라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대출금 상환을 미루지 않았다. 그리고 5년 전, 마침내 마지막 대출금을 갚던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다. 은행원은 이제는 낡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푸른 통장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다. 은희야, 우리가 해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그 누구도 이 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남편. 하지만 그는 틀렸다. 우리의 집을 빼앗으려 한 것은 밖에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다시 한번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아득했던 과거의 상념에서 깨어났다. 가방 속 통장의 감촉이 다시금 현실을 일깨웠다. 그렇다. 저 집은 남편과 나의 평생이 담긴 곳이다.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성이다.
나는 결코 그 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남편은 나에게 집만 남겨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와 권리 또한 남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쫓겨난 그 밤이 오기까지. 파도는 아주 오랫동안 소리 없이 밀려왔었다. 모든 것은 내 아들 지훈이가 수진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세련되고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제야 내 아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꺼이 내 안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어주고 창고로 쓰던 작은 건넌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늙은이는 뒤로 물러나 젊은이들의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 순리라고 믿었다. 수진이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로운 활기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커튼은 너무 칙칙해요. 집안이 어두워 보이잖아요. 화사한 걸로 바꿔야겠어요. 이 낡은 소파는 이제 버릴 때도 됐죠. 요즘엔 이런 거 쓰는 집 없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봐둔 게 있는데 남편과 나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새 가구들이 들어왔다. 집은 점점 더 세련되어졌지만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내가 평생을 써온 밥그릇은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찬장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내가 이름도 모를 외국 상표가 붙은 하얀 자기 그릇들이 채워졌다. 부엌 역시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구수한 청국장을 끓이면 수진이는 코를 막으며 어머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라고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결국 나는 내 집 부엌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밍밍한 수프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야 했다. 나는 점차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말 없는 손님이 되어갔다. 아니, 손님이라기보다는 그림자에 가까운 존재였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차렸다.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나의 의무처럼 여겨졌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며느리의 노골적인 무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 지훈이의 침묵이었다. 수진이가 어머님, 김치는 건강에 안 좋대요. 이제 그만 담그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지훈이는 어릴 적 내가 담가준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나는 아들이 아니야.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며느리의 말에 동의한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를 수진이가 흉물스럽다며 버리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건 네 아버지가 라고 말하며 막아서자. 지훈이는 나를 말렸다. 엄마, 그냥 수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낡은 의자 하나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이제 낡은 의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들의 침묵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그것은 나를 혼자 싸우게 만들었고 나의 모든 기억과 역사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켰다. 아들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아내의 편으로 건너가
나를 반대편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점점 더 내 방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방 문을 닫으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내 심장을 핥히었다. 저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속할 곳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아들 내외는 거실 불을 끈 채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나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소공어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어머님 저 방에만 계시니 좀 답답하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답답하긴 차라리 저렇게 방에만 계시는 게 편하지. 거실에 나와 앉아 계시면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의 목소리. 하긴 그래. 그래도 언제까지 저렇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가구 같아. 자리는 차지하는데 버릴 수도 없고. 쉿, 조용히 해. 엄마 들으시겠다.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집만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서울 가서 멋지게 살고 있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가장 비싼 가구. 버릴 수 없는 짐.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불리는 이름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두 사람의 잔인한 속삭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아들의 배신은 절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육신은 이 방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갈 곳을 잃고 차가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날의 그 뺨은 보이지 않던 파도가 마침내 나에게 부딪혀 부서진 것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인 영숙의 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영숙은 은퇴한 동료 간호사로 내 사정을 듣고는 군말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다. 낯선 잠자리, 귓가에 맴도는 아들의 폭언, 그리고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를 세고 있을 때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날 남편은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어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마른 입술을 적셔주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은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가리켰다. 내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투박한 질감의 작은 도자기 단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입구는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그거 잘 가지고 있어. 남편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지훈이가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날이 오거든. 그때 열어보구려.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남편의 말이 임종을 앞둔 노인의 불안한 당부 정도로만 생각했다. 내 아들 지훈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가장 아프게 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단지를 받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바로 오늘 밤까지 지훈이가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열어 옷가지들을 헤치고 조심스럽게 그 작은 도자기 단지를 꺼냈다. 달빛 아래 단지는 차갑고 묵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단하게 굳은 밀랍을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밀랍 봉인이 깨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단지를 기울였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여러 번 접힌 낡은 법률 서류 한 통이었다. 보충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남편의 힘 있는 필체가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만일 나이 아들 박지훈이 그의 어머니 최은희에게 불효를 저지르거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인 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려 할 경우 박지훈은 본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상속 권리를 즉시 상실한다. 모든 재산은 아내 최은희에게 귀속되며 아내의 사후에는 전액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의 나약함을, 내 며느리의 탐욕을,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단지 안에서 나온 것은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한 묶음이었다. 낡고 변색된 편지지에는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이의 생일, 졸업식, 결혼식 등 특별한 날마다 아버지가 썼지만 차마 붙이지는 못했던 편지들이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이놈이 타이고인 지훈아. 아비는 네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성공한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의 어머니는 아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너 또한 그리해야 한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차마 다른 편지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바닥에서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굴러 나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서재로 쓰던 방의 낡은 책상, 그가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던 비밀 서랍의 열쇠였다. 그날 저녁의 일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저 나를 무시하고 쫓아내려던 것이 아니었다. 아들 내외는 나를 불러 앉혀놓고 그들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수진이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 집은 그럴 수 없다고, 네 아버지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반대하자. 그들은 나를 과거에 얽매인 고집불통 늙은이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 언쟁의 끝이 바로 그 뺨과 폭언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나 자신을 지킬 방패를,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회초리를 남겨준 것이었다. 유언장은 방패였고 편지들은 회초리였다. 나는 밤새도록 그 유언장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열쇠를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죽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남편이 내 곁에 함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유지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남편의 사랑과 명예를, 그리고 내 아들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남편이 남긴 그 비밀 서랍을 열러 가야겠다고.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친구인 영숙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열쇠는 내게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작전 개시일은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는 평일 오전으로 잡았다. 나는 영숙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부산 바닷가의 내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잠시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내 권리를 찾으러 온 주인이었다. 나는 품속에 간직했던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수진이의 취향대로 바뀐 거실의 가구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디퓨저 향이 떠다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무엇도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곧장 남편의 서재였던 방으로 향했다. 방은 다행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과 책장, 그리고 그가 아끼던 오래된 책 냄새가 나를 맞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남편이 남긴 그 작은 열쇠를 비밀 서랍의 열쇠 구멍에 꽂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다. 서랍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 안에는 서류철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내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모든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최초의 토지 매매, 계약서, 건축 허가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푸른색 주택부금 통장의 원본과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의 공식 서류, 그리고 이 집의 소유주가 박상철, 최은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권 리증 원본이었다. 나는 내가 가출하던 날 밤 급하게 챙겨 나온 것이 이 통장의 낡은 사본이었음을 깨달았다. 남편은 가장 중요한 원본 서류들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이곳에 비밀스럽게 보관해왔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고 떠났다. 나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내가 평생을 거래해온, 남편과 함께 수백 번은 더 드나들었던 바로 그 은행. 창구의 젊은 직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당당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꺼내 보이며 내가 이 집의 공동 소유주이자 공동대출 계약자임을 증명했다.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를 해지해 주십시오. 나의 단호한 요구에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서류를 확인하고는 상세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잠시 후 그는 나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확인되었습니다. 최은희 고객님, 공동 명의자로서 자동이체 해지 권한이 있으십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자동이체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 내외는 이 집의 대출금이 거의 다 상환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마지막 몇 회분의 상환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환은 멈췄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은행을 나온 나는
곧장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돋보기를 쓴 채 서류를 검토하다가 나를 보고는 반갑게 맞았다. 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폭언과 폭행, 며느리의 계략, 그리고 남편이 남긴 도자기 단지의 비밀까지.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다. 상철이 그 친구. 죽어서까지 아내 걱정을 했구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는 내가 내민 유언장과 등기권 리증을 꼼꼼히 검토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오. 증인도 있고 공증까지 마쳤으니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지훈군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집의 소유권을 누님 앞으로 완전히 이전할 수 있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쉽지. 그리고 지훈군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할 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나에게 생각이 있소. 일단은 가만히 있는 거요. 유언장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고 누님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은행이 먼저 움직일 거요. 대출금 연체의 통지서가 날아가겠지. 그러면 그 애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할 거요. 돈 문제 앞에서 사람의 본성은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지.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유언장을 사용하는 거요. 상철이 친구가 진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것일 테니 나는 김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옳았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가르침을 내 아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차가운 이성과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영숙의 집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냈다. 마치 오랜 휴가를 온 사람처럼. 나는 아침이면 영숙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갔고 오후에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내 아들 지훈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며칠 토라져 있다가 제 발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겠지. 나는 그 아이의 오만한 착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변호사와 약속한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내가 자동이체를 해지한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31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날 오후 부산의 그 집 우편함에는 붉은색 테두리가 쳐진 불길한 편지 한 통이 꽂혔을 것이다. 채무 불이행 및 자산 압류 예정 통보서. 법원이나 은행에서 보내는 받기 싫은 우편물 특유의 딱딱하고 위압적인 문체로 시작되는 편지였다. 아마도 직장에서 돌아온 며느리 수진이가 가장 먼저 그 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편지를 집어들고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봉투를 찢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갔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란, 다음은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백한 공포. 대출 계약의 공동 명의자인 최은희님의 요청에 따라 최종 상황은 자동이체가 정지되었으며 현재 귀하의 대출 계약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15일 이내에 연체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본 은행은 계약에 의거하여 담보자산인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아마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었겠지. 상냥한 목소리 뒤에 날카로운 짜증을 숨긴 채 이것이 무슨 행정착오냐고 따져 물었을 것이다. 네, 박지훈 고객님. 확인 결과 공동 명의자이신 최은희 어르신께서 직접 내방하시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셨습니다. 그걸 왜 마음대로 해지해주죠? 당사자 동의도 없이. 최은희 어르신 역시 법적 권한을 가진 당사자이십니다. 고객님, 저희로서는 명의자 본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최은희 어르신과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수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순하고 말없던 늙은 시어머니의 계획된 방역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는 아내의 싸늘한 분노와 마주해야 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 보통이 아니시네.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당신 사업 자금은커녕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냐니? 당신이 그날 엄마 뺨을 때리고 쫓아냈으니까. 그렇지 그깟 감정 하나 조절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모든 책임은 지훈에게로 향했을 것이다. 아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들이 꿈꾸던 미래, 화려한 사업,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내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그저 액정 화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전화는 끊어질 줄 모르고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멎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봐. 집에 무슨 일 있어? 제발 전화 좀 해줘. 엄마, 문자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 다음 날에도 전화와 문자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서로를 탓하고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기를 바랐다. 나는 영숙의 집 거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셨다. 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서 계속해서 진동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폭풍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그 폭풍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 김 변호사의 말대로였다. 돈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성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의 그 바닥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다. 나의 평생, 나의 기억, 나의 존엄성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들이 받아야 할 이자의 일부에 불과했다. 원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마침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은행의 붉은 편지로부터
2주가 더 지난 후였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가 보낸 유산 상속 관련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서신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변호사 사무실로 온 것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김 변호사와 함께 그들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과 젖은 도시의 풍경이 내 마음 같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수진이가 들어섰다. 한 달 남짓 못 본 사이에 두 사람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특히 지훈이는 내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안과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그녀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박상철님의 유언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유언 집행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이 집 한 채뿐이고 그건 당연히 아드님인 박지훈 씨에게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가방에서 서류 한 통을 꺼냈다. 바로 남편이 도자기 단지 속에 남긴 보충 유언장이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 보충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핵심 조항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아들 박지훈이 그의 어머니 최은희에게 불효를 저지르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려 할 경우 모든 상속 권리를 즉시 상실한다. 유언장의 내용이 끝나자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을 때 작성한 걸 겁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를 쫓아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말을 한 것뿐이라고요. 아들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의 변명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한 묶음을 올려놓았다. 박지훈 씨, 김 변호사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이 편지들을 남기셨습니다. 지훈이의 눈이 편지 묶음에 꽂혔다. 그 위에는 분명 아버지의 필체로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는 편지 묶음 중에서 하나를 꺼내 지훈이 앞에 놓았다. 아버님의 말씀이요. 아드님이 직접 아버님의 목소리로 읽어보시는 게 도리일 것 같구려. 그것은 지훈이의 30번째 생일에 아버지가 쓴 편지였다. 지훈이는 망설였다. 그는 그 편지를 차마 손에 들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수진이가 옆에서 여보, 정신 차려. 저게 다 무슨 함정일지 몰라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읽게.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네 아버지의 목소리다. 네가 직접 읽어봐. 지훈이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네가 벌써 30살이 되었구나.
아비는 네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단다.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 아비는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언제나 땀과 기름 냄새에 찌들어 있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서툴렀지. 하지만 아들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렴. 아비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지훈이의 목소리가 잠기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아비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특히 너의 어미, 내 아내를 부탁한다. 그 사람은 아비의 인생 전부였고 너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다. 아비가 없더라도 네가 어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부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이 부자인 남자로 살아가다오. 아비의 가장 큰 자랑인 내 아들아. 흑. 지훈이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쥔 채 책상 위로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의 등이 가늘게 들썩였다. 그것은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마주한 한 남자의 뒤늦고도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수진이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 낡은 편지 몇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무실에는 지훈이의 울음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한동안 지훈이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김 변호사도, 나도. 아무 말 없이 그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며느리 수진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경멸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다.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희미한 구원의 요청이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포기라는 말에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나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마지막 결정을 이야기했다. 내 말은 변호사를 향했지만 그 내용은 온전히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변호사님? 남편의 유언대로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말에 지훈이와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대신 내가 말을 이었다. 저 집은 팔 겁니다. 저 집은 더 이상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상처와 탐욕의 기억만이 남은 곳이니까요. 나는 다시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집을 판 돈의 절반은 내 아버지의 유언대로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할 것이다. 그것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리는 길일 게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너에게 주겠다, 어머니.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돈은 내게 주는 상속 재산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이 어미가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엎드려 우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아주 오랜만에 만져보는 아들의 어깨였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내게 재산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남기려 한 거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네 선택에 달렸다. 부디 네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의 일들은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산의 그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집을 정리하던 날, 나는 딱 한 번 그곳에 들렀다. 남편의 영정사진과 낡은 앨범, 그리고 내가 아끼던 작은 도자기 단지만을 챙겨 나왔다.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은 없었다. 약속대로 매각 대금의 절반은 남편의 이름으로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돈이 든 통장을 말없이 지훈이에게 건네주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그 통장을 받았다. 그와 수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나를 위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었다. 예전 집처럼 크거나 마당이 있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곳이었다. 남편의 사진을 잠가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그 옆에 하얀 난초 화분을 하나 놓았다. 나는 이제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본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위로 번져가는 모습은 장엄하고도 평화롭다. 가끔 파도 소리에 섞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은희야, 이제 정말 고생 끝났네. 편히 쉬구려. 나는 남편이 남긴 집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 내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성. 나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만의 평화를 얻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깊은 고독마저도 이제는 감미롭게 느껴진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남은 날들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갈 것이다.